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1918년을 경험했다. 경험하신 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무도 이 카메라 속에서 들어가서 이제 듣고 계시는 어디언스 여러분들도 아무도 손을 안 들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니다. 나는 그러면 1930년대 대공황은 경험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무리 머리가 하얗신 분들도 1930년대를 경험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2020년 경험할 경제는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가 될 것이다. 그 경제는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기업도 그리고 여러분 가게 혹은 주부님들도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가 될 것이다.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한번 말씀드리고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를 말씀드릴 텐데 이후의 경제는 조금 더 주제에 입각해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컨셉에서 말씀을 드리고 경제 전망과 대응을 좀 말씀드리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앞에 두 가지 질문 속에서 여러분이 2020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9%입니다. 마이너스 4.9%라는 세계 경제 성장률 이 숫자는 여러분 인생에 처음 만나보는 숫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위기를 경험했다 하셨다면 1997, 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말씀하시겠지만 IMF 외환위기 때만 해도 세계 경제는 2.6%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도 마이너스 0.073%, 거의 마이너스 0에 가까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숫자예요. 그만큼 어려운 숫자인데 여러분이 처음 경험하는 2020년의 경제 충격은 마이너스 4.9%로 전망이 된다. 충격적인 경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IMF가 세계 경제를 전망할 때요. 2020년 원래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거는 지난 1월의 전망치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보다 20년이 회복되는 경로하에 있다라고 전망을 했다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지난 4월 달에 마이너스 3.0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번에 6월 달에 또 한 차례 조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서 락다운, 셧다운이 더 단행되는 과정에서 경제가 멈춰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잠깐 이제 우리 경알몬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금리를 인하하는 액션은 금리를 인하하면 당연히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겠죠. 같은 조건 하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요. 그렇겠죠. 투자가 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요. 고용이 늘어요. 고용이 늘면 뭐가 늘어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니까 소득이 늘겠죠. 여러분들 소득이 늘면 또 뭐 하고 싶어져요? 소비하고 싶어지죠.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더 투자하려 하겠죠. 이것을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하죠. 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 다시 말하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하는 그런 노력, 그 액션이 바로 금리 인하인 거예요. 경기 부양책인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인하했던 거예요. 그리고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합니다. 이런 통화 정책을 우리는 완화적 통화 정책, 다시 말하면 완화의 시대였던 것이고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전개되다 정상화하는 거죠. 했다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다시 제자리에 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을 가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강구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되니까 그래서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의 전환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를 보면 미국도 기존 저점 가장 낮은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로 되돌아왔지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를 처음 경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만큼 가장 강력한 완화적 통화정책, 완화의 시대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홍익인간 이래로 가장 낮은 금리를 맞이한다. 완화의 시대로 전환됐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디플레이션 오는가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공장 가동이 멈춥니다. 해운 물동량이 줄어요. 항공 운송량이 줄어요. 관광객이 줄어요. 당연히 다양한 내구재 수요가 줄고 원자재 수요가 줄겠죠. 보시는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급락합니다. 수요가 주니까. 이것은 수요발이에요. 수요발.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제 유가죠. 국제 유가가 또 역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해요. 그만큼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원유를 저장할 만한 저장고가 없는데 공장 가동도 안 되니까 원유가 더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공급은 계속 일어나니까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했던 거예요. 근데 원유 감산 합의에 도달하면서 다시 제자리에 오는 모습이지만 아직 지지부진하다. 원유만 가지고 보면 어쨌든 올해 2020년 국제 유가의 추이는 약 35달러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기존 국제 유가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고 2021년까지도 기존 유가 수준을 못 온다. 그러니까 원유 부족인 거죠. 원유에 대한 수요 부족인 거죠. 어쨌든 국제 유가를 보면 그 중에서도 2분기가 저점인 거예요. 3분기, 4분기 완만하게 회복은 되고 있다. 이렇게만 전망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하락해요. 수입 물가가 하락하면 국내 제조 물가가 하락하고 그건 국내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겠죠. 그런데 코로나19를 제외하고 논외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이렇습니다. 2000년대 약 3.5% 수준의 물가 상승률. 그러다가 2010년대 1%대로 내려앉아요. 구조적으로 레벨 다운되죠. 그러다가 작년 2019년 물가 상승률이 0.4%였어요. 그리고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0.3%예요. 이마저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안에 잡힐 거라고 단정했을 때, 전제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IMF의 전망치가 올해가 0.3, 내년이 0.4예요. 물가 상승률의 레벨이 아주 그냥 다운되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한다. 그러면 그때는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지속한다. 그럼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아까는 중장기적으로 봤고요. 지금은 근래 월간 데이터로 봤을 때 어쨌든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야,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 디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걱정되는 것은 이 디플레이션 정말 우리가 처할까? 디플레이션 뭐가 그렇게 위험한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 하락은 또 다른 물가 하락을 만든다. 물가가 하락해요. 그러면 자동차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3개월 내내 자동차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사시겠습니까? 안 사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5개월 연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사겠습니까? 5개월 후에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하락은 수요를 더 부진하게 만들어서 또 다른 물가 하락을 만든다. 그것을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라고 하죠.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 한번 처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를 경험한 나라,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죠. 절대 디플레이션에 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여러 차례.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 처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중장기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 이렇게 큰 단어가 부상했어요.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 간의 갭. 월스트리트는 소위 말하는 이 여의도처럼 이 자산 시장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메인스트리트는 실물 경제 혹은 서민 경제를 뜻하는 단어겠죠.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을 강구해서 코로나19의 어떤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민 경제,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 뭐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죠. 역사상 3차 추경은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그러니까 돈을 많이 시중에 푸는 거죠. 유동성이 공급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스트리트는 힘들어요. 소위 기업들이 이런 와중에 투자하려 하지 않아요. 투자하려 하지 않아. 투자할 수가 없어요. 불확실하니까. 투자하려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실업자만 많이 늘고 신규 일자리는 없어요. 그러면 실업자가 많이 늘고 일자리가 부족해지면 서민 경제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다만 이렇게 쏟아부었던 이 수많은 유동성이 자산 가치를 올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와 자산 가치는 역행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짜장면을 한 20년 전에 짜장면 생각하면 뭐 한 1,000원,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짜장면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지금 5,000원이라고 해봐요. 짜장면의 가치가 올라갔나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짜장면의 가치가 올라갔을까요? 짜장면이 주는 효용이 더 커졌나요? 과거에는 뭐 돼지고기 넣다가 이제는 소고기 넣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가치가 하락했죠.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대체재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짜장면이 최고였지만 지금 짜장면 이외에 다른 대체재들이 많아져서 짜장면의 실질적인 가치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왜 가격이 이렇게 올랐죠? 짜장면의 가치가 오른 건가요? 돈의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짜장면 물건의 가치가 상승한 건가요? 돈의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돈의 가치가 하락한 거죠. 근데 이렇게 유동성이 공급되고 금리를 인하하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2022년까지 유지한다고 했을 때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것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 주가가 상승했다가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월스트리트에 있는 자산가들은 굉장히 부가 축적되고 그리고 메인스트리트에 있는 이 서민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 양극화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재밌게도 올해 자동차 매출이 작년보다 늘었어요. 특히 올해 4월 이후에 백화점 내 럭셔리 굿, 사치제의 수요가 두 자릿수로 상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자동차나 어차피 사치제는 저소득층이 사는 물건이 아니에요. 어차피 고소득층이나 고자산가가 사는 물건인데 고자산가의 소득이 더 늘어난 거예요. 재산 소득이 늘어난 거예요.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더 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메인스트리트과 월스트리트 간의 갭이 크게 벌어지는 모습인데 실제로 소득의 증가 속도는 암울한데 자산 가치의 상승세는 계속 높아진다. 이 모습은 바로 실물 경제는 계속 침체되는데 재정 정책 이렇다고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이제 긴축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정책을 유지하는 건 맞으나 이것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 그 정책적 기조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양극화가 결과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구나. 물론 대중들은 또 많은 투자자들은 어떤 자산의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될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투자 의사 결정을 가장 많이 고민하는 그런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재밌었던 것이 이 아파트 전국 매매 가격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매매 가격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뭐 전라도 순천에 있는데요, 나는 광주에 있는데요, 나는 뭐 부산에 있는데요. 여러분 체감하는 그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가율은 다 다른 거예요, 다. 그러나 이건 평균 매매 가격이니까 이 통계를 부정하진 말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부동산 관련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악플을 좀 봤거든요. 이거는 그냥 팩트인 거거든요. 자, 그럼 말씀드려 보면 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유지인데 0 이상이니까 계속 늘어요. 느는데 이게 뭐냐면 거래가 멈춘 거예요. 3, 4월에 집 보러 안 다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서 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강구하면서 잠재적인 자산 가치는 올라갔는데 근데 그게 거래가 안 됨으로써 거의 0% 증가하는 느낌으로 흘러간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2020년 3, 4월 달에 이 부동산 시장을 놓고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매수자일까요? 매도자일까요?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공인중개사무소였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안 되고 문 닫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코로나19가 안정화되잖아요.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안정화됐다고 느껴요. 원래 뭐 백화점 안 가다가 가고 교육 안 받다가 교육 다 하고 그래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쨌든 안정화되면서 집 보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해 있었는데 그게 집 보러 다니면서 매매 거래가 성사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보시는 것처럼 매수 우위 지수가 엄청나게 고공행진하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강해지는 거예요. 매수자들의 의지가 약했다가 다시 매수세가 강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매매 거래로 연결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지역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봐도 그렇고요.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다. 그래서 이제 6.17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 전망과 대응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이제 할까 합니다. 2020년 한국 경제 어떻게 흘러갈까? 제 전망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3.3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으로선 내다보여집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재정 정책도 간단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2018년에서 2019년 우리가 2% 성장했는데 그 GDP가 증가한 규모가 약 4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재정 투입하는 3차 추경만 3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해요.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로 보면 그렇게 마이너스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1년에는 회복되는 경로인 건 맞아요. 첫 번째, 회복되는 경로인 건 맞지만 다만 이 회복세가 미진하다. 왜냐하면 이 숫자 4.1%를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4.1%라는 이 숫자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2019년, 20년 경제가 너무 움푹 패이기 때문에 이때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높게 기저효과가 발휘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20년 전반적인 경제 관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디플레이션에 처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응 굉장히 중요하겠다. 지금까지는 이런 소위 헬리콥터 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 거시 정책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타겟이 명확한 코로나19의 충격이 집중된 그런 산업 그리고 그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그런 타겟이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겠다. 타겟이 명확하지 않으면 좀비 기업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장 강하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재정정책 혹은 통화정책을 강구하면 코로나19가 아니었어도 무너질 기업들이 살아나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 해당되는 그 산업들을 제자리로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나면 이제 견조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는 이런 타겟이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늘 저랑 이제 말씀 나눌 그 여러 가지 대주제는 인플레이션인데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은 이제 사실은 다른 관점이죠. 지금 굳이 얘기하면 자산 가치의 상승을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결국은 실물 경제와 자산 가치 상승 이런 탈동조화되는 그레이트 탈동조화라는 표현을 쓰죠. 그레이트 디커플링. 이런 그레이트 디커플링을 막기 위한 그런 정책들도 같이 가동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가동했던 완화적인 이런 경기 부양적인 거시 정책들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타겟이 명확한 핀셋 정책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멘트를 드린다면 앞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가 변화할 텐데 그 변화가 일시적인 변화, 경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다. 나는 기존 어항에서 어떻게 더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경쟁력을 강구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달라진 경제로 우리는 전혀 달라진 경제적 환경으로 건너뛰는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역사적 추이를 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주요국 통화정책과 효과,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 전망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추이를 말씀드리면은 20세기 전반까지 인플레이션은 주로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한 화폐 발행의 급증, 통화 증발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이후의 인플레이션은 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한 통화 증발에 기인하는데 대부분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하고 연계가 돼서 재정 정책에 따라서 통화 증발이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20세기 후반기에는 전반기 이후에는 그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뭐 1920년대 이럴 때는 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전쟁 이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만성적이었던 미국 선진국 그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때는 이제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그 만연했었던 시기죠. 이때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어떻게 보면 그 골디락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2차 대전 이후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황금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대부분 그 케인즈적인 어떻게 보면은 거시 정책, 그게 재정 정책에 따라서 통화 증발이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타나다가 이후에는 그것이 이제 성장도 안 되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가 이것이 이제 80년대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낮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정책의 변화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레이건 그 대처 등장하면서 좀 경제 정책의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독립성 같은 것도 상당히 그 재정 정책하고 기존의 경제 정책하고 이제 통화 정책하고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나질 않았고요. 거의 나타나질 않았고 90년대 초반에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러시아, 폴란드 이런 데서 조금 나타났었고 21세기 들어와서는 짐바브웨가 유일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가 유일했는데 그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많이 말씀하시는 이제 베네수엘라에서도 나타나는데 간헐적으로 나타났고요. 이 지역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언제 있었느냐?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시면은 2006년, 7년 이때 조금 있었어요. 2006년, 7년 이때는 유가도 상당히 $100 이상 상승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고요. 상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금속 가격도 그렇고 곡물 가격도 그렇고 상당히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막 우려를 했었는데 이게 현실화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경기 침체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나니까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기 침체, 물론 이 기록은 이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깨져버렸습니다만 아무튼 최악의 경기 침체가 왔고 요걸 이제 Great Recession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주요국들이 한 정책이 이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뭐 제로 금리라든가 양적 완화. 이때 처음 나타난 건 아니고요. 일본이 이제 먼저 했었죠. 제로 금리에다가 양적 완화라는 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일본에서 먼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하게 되고 유럽 같은 데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그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고 곧바로 나타난 것이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였습니다. 재정 위기 나타나면서 위기의 진원지인 서구 선진국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극단적인 통화 정책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확대됩니다. 근데 글로벌 유동성이 처음 확대된 것은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일본의 초저금리 확장적 통화 정책에 기인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다가 글로벌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이 글로벌 임밸런스라고 그러죠. 글로벌 임밸런스가 심화되면서 이 확대된 글로벌 유동성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미국 금융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미국의 주택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이 과열 가져오고 이것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촉발하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선진국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에 이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꺾여버리고 오히려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이 엄청나게 나타났다. 그래서 선진국 인플레이션율은 0에서 1%대에 머물러서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져졌는데요. 요 데이터는 요거는 선진국 인플레이션 요 데이터는 그 IMF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통합 물가지수 요걸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2008년에는 다시 떨어져서 2007년에 이제 3% 이상이 됐었죠. 3% 이상이 됐다가 2008년에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1.57%, 1%대의 낮은 인플레이션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실시하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났고요. 주요 선진국들의 M2가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했고 GDP 대비 본원통화 비율,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유동성 얘기할 때 이제 M2 얘기하고 본원통화 얘기하는데 본원통화 비율도 2.5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글로벌 유동성이 이렇게 급증을 했으면은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았죠. 나타나질 않은 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고 부채 문제가 크게 불거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행태들은 그 딜레버리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축소를 위한 딜레버리징이고 경기 침체에 따라서 화폐 유통 속도가 급감합니다. 화폐 유통 속도가 선진국 같은 경우 보통 2.5에서 3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그렇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 유통 속도는 한 1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경기 침체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충하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1차, 2차, 3차까지 실시를 합니다. 3차 실시한 다음에 양적 완화 이제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그 글로벌 금융시장이 또 갑자기 충격을 2013년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기억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2014년 말, 그다음 이유는 2018년 말에 양적 완화 종료했지만은 초저금리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인플레이션 갭이 그 마이너스였어요.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점점 이게 그 인플레이션 갭이 마이너스에서 0에 가깝게 돼서 2018년 되면은 상당히 접근을 하고 2019년 이럴 때 되면 또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금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다시 이제 코로나 오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양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 그다음에 통화정책 정상화, 우리 출구 전략이라 그랬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데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2019년 중반부터 다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때는 정치적인 압력이 굉장히 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소리 막 해가면서 금리 인하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도 상당히 버티다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2020년에 올해 들어와서 팬데믹이 오면서 락다운 나오고 그래서 다시 제로 금리 대규모 양적 완화로 복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통화정책 정상화가 엄청나게 돈을 풀다가 통화정책 정상화 이제 출구 전략을 쓰면서 그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정책금리가 예를 들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4%는 돼야 정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그 2019년 되면은 그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다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정책 기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다시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 수가 있느냐.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우리는 이제
자산시장 거품,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좀 심각한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데 일정 정도 기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국제 유가, 금속 등 상품 가격, 그다음에 주택, 주식 등 선진국의 자산 가격은 상당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비전통적인 확장적 통화 정책의 결과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요건 아까 저기 금강국 실장이 말씀하신 거하고 뭐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국제 유가 추이라든가 그 금속 가격 추이 같은 것도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영향을 받았던 거는 그 출구 전략 얘기 나오면서 이게 또 떨어졌었어요. 2015년, 16년 그러다가 다시 계속 그 초저금리 유지하고 하면서 올라가는 형국이고 2019년 되면서 이제 좀 올라가다가 다시 좀 그 코로나 때문에 좀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좀 얘기가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 물가 수준의 상승, 그 제너럴 프라이스 레벨의 그 지속적인 상승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오스트리아 학파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면 화폐량과 신용의 증가, 그러니까 그 통화와 그 크레딧 익스펜션 요거 자체가 그냥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가 수준의 상승이라는 것은 화폐량과 신용 증가의 장기적 결과고요. 미제스의 이 휴먼 액션에 나온 걸 제가 그냥 한번 인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미제스의 화폐 인플레이션이 물가에 미치는 두 단계 영향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1단계에서는 화폐 유입의 초기에는 그러니까 통화량을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쓴다 그러면은 일부 상품하고 서비스 가격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만 일부적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서 화폐 보유 유인이 있는 반면에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제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데,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화폐 구매력이 저하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아까 김광수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반 물가 수준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구매를 위해서 화폐를 가능한 빨리 처분하는 크래커 붐이 발생을 합니다. 크래커 붐이 발생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다시 붐 앤 버스트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화폐 시스템 내지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실물 경제에 침체가 나타나는 불황, 그다음에 통화 위기로 이어지는 이런 두 단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쓰면은 이런 형태의 두 가지 인플레이션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2008년,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은 자산 가격의 급등 및 폭락에 이은 국제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져서 미제스의 2단계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것은 이렇게 대단히 그 인플레이션 일반 물가 수준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었지만은 화폐량과 신용이 엄청나게 증가했고, 거기에 따라서 자산 가격 급등, 그다음에 자산 가격의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 시스템의 붕괴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미제스 2단계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럼 확장적 통화 정책의 유동성 급증은 오스트리아 학파 인플레이션에 해당하고요. 이후 나타난 현상은 미제스의 1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2단계 진입 여부 뭐 이거는 상관없이 급격한 경기 침체 상태로 진입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통화량을 풀고 있는 건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양적 완화 이상의 지금 양적 완화를 실시를 하고 있고, 미국 그리고 이제 EU도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는데, EU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뭐 그 돈 푸는 거에 대한 뭐 판결 같은 게 조금 약간 걸림돌이 아직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양적 완화는 실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영국도 양적 완화하고 있고, 중국도 금리 내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중국의 유동성 공급도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지금 더 많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데이터까지는 제시를 못했고, 그 그림을 보시면은 글로벌 통화 공급 지수 같은 게 나타나고요. 미국 M2 증가율은 최근에 M2 증가율은 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초유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전에 볼 수 없는 수준과 규모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유동성의 급증은 화폐와 신용의 대규모 증가라는 측면에서 미제스의 화폐 인플레이션이 이미 나타나고 볼 수 있고요. 팬데믹 초기에는 급락했었습니다. 주식시장, 원유, 금값, 아까 원유 마이너스가 됐었던 것까지 이제 김광석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양적 완화한 이후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제스 1단계에 진입을 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그 미국의 뭐 주식시장 보면은 최근에 3년 동안에 가장 높았던 수준에는 아직 도달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거의 좀 도달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780, 800 가까이 되고 있어서 최근 1년을 보면은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이고 아까 원유 가격도 그 김광수 실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30몇 달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오늘 거 보시면 아마 한 43달러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고 금값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자산시장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미제스 1단계에는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워낙 컸죠. 뭐 딜레버리징도 있었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2단계로 진화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제 관심사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저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지금하고 차이를 저는 코로나를 전후로 한 그 상황에 대해서 물론 이게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은 그렇게 큰 일일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요. 그러니까 올해 그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나타날 거고 그 스페인 독감 때도 보면은 경제적인 타격이나 충격은 사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게 이런 소셜 디스턴싱이 그 아니면은 락다운이 얼마나 갈 것인가 요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2차 유행이 오고 그다음에 3차 유행이 오고 계속 같이 갖고 산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락다운이 풀리고 소셜 디스턴싱이 줄어들면은 저는 급속도로 다시 좀 경제가 회복되는 양상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이후의 디플레이션 압력보다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 그 가정이 뭐 예를 들면 들어맞을 수도 있고 안 들어맞을 수도 있지만 그 가정이 맞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수준의 그 통화 정책, 그다음에 이 수준의 글로벌 유동성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의 자산 가격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일반 물가 수준도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압력이 이게 경기 침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얼마나 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디플레이션 압력의 수준은 달라지는데 깊고 오래될수록 디플레이션 압력은 커져서 사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자산 가격 급등은 조금 저희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거를 뭐 어떻게 풀겠느냐? 풀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유동성이 풀려버려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또 예전 같이도 다시 출구 전략, 통화 정책 정상화 행해져야 되는데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이런 게 이제 사실은 행해져야 되는데 지금의 국제적인 정세라든가 아니면은 그 각국의 이제 특성을 보면은 이런 공조가 이루어지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저는 자산 가격 급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몇 년 지나면 다시 그 버스트가 오지 않겠나 뭐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택 그다음 부동산 가격 급등인데요. 저는 뭐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다. 그 젊은 사람들이 영끌이라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 생각이라고 봐요. 이 얼마나 올라갈지 잘 모르겠는데 그 뭐 정부 정책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정부 정책도 사실은 이게 가격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고 있으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 정책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은 유동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꾸 그 대응 과제를 말씀하시라 그래가지고 말씀하라 그러셔가지고 대응 과제는 사실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부동산 주택 정책은 그 아무리 그래도 시장의 투명성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 및 부동산 규제가 지금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화를 해야지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잡는 거는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 외에는 제가 보기엔 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서없지만은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발표를 재미없는 발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두 분께서 글로벌 경제와 또 뭐 유동성 그리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또 정책 대응에 대해서도 몇 개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우리가 왜 이 시점에 대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아니면 90년대 이후로 세계 경제는 뭐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해가지고 성장률의 뭐 변동폭도 많이 줄고 인플레이션도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2000년 이후에 뭐 IT 버블이 깨지고 또 글로벌 리세션이 한번 오고 난 다음에 그거를 처방하는 방법에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이제 2006, 2007년도 상당히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이제 소원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서 금융시장에서의 또 버블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그런 다음에 세계는 한번 되게 크게 이제 변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진짜로 가보지 않았던 그리고 금기시했던 정책 변화가 있었죠.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양적 완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시작된 문제가 왜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글로벌 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없느냐 이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통화량을 많이 풀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좀 벗어나면서 좀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뭐 작년이나 아니면 재작년에는 거의 1% 내외로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수수께끼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통화량과 어떻게 보면 GDP 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고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면 이렇게 성장률이 어느 정도 정체된 상황에서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또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현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이 뭐냐면 물가는 안정이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없는데 자산 가격 버블은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경기는 안 좋고 물가는 좀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데 실물 경제 실제 수준을 반영하는 금융의 가치, 금융자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또 여기서 또 이제 수수께끼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우려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모든 현상을 만든 양적 완화 아니면 저금리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겠느냐. 바로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 될 건데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때가 그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큰 겁니다.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경제에 이제 앞에서도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은행들이 글로벌 유동성을 엄청 늘렸습니다. 예를 들면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에는 그 전에는 약 한 8,900억 달러 정도의 그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19 직전까지는 약 한 4조 달러까지 늘었고요. 그리고 7월 8일 현재 약 한 6.9조 달러로 또 다시 늘어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연말이 되면 뭐 8조가 될 것이다. 아니면 10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2019년까지 뭐 약 한 10년 이상
4조 달러 정도 늘었던 것이 채 1년도 안 돼서 거의 뭐 같은 수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이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또 우려했던 자산 시장에서의 버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코로나19 이후에는 그렇게 유동성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갑자기 위축이 되면서 디플레이션 아니면 리세션, 경기 침체에 따른 물가 하락 정도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지난 6월 달이나 5월 달 주요국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전월 대비로 다 상승세로 돌아섰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원자재 가격, 일부 원자재 가격이 산업재와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이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 시점에서 이게 디플레이션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될 것인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경제에 대한 전망이나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이 전부 다 이 코로나19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전망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세계 경제 어떤 구조적인 변화, 즉 저성장이나 아니면 경기 변동의 진폭이 굉장히 낮은 상황과 그리고 저금리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가 어떤 시기든 간에 업턴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금융시장에 쏠렸던 이런 유동성들이 실물 쪽으로 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한 전망은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 봤을 때는 즉 현재와 같은 통화정책 기조를 2022년까지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기의 어떤 회복 정도의 어떤 속도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거나 아니면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재정 정책에 대한 한계를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송 교수님이 이제 유럽의 경우에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확대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 정책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부 주요국에서는 GDP 대비 뭐 한 20%까지도 이번 코로나19에 그 부정적인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 정책의 효과까지도 감안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경기 회복의 어떤 그 속도는 우리가 지금 뭐 굉장히 완만할 거로 예상을 하지만 적어도 2021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더군다나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실제 물가 상승보다는 경기 회복에 기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기업들의 가격에 전가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더 생각보다 빨리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의 어떤 회복이나 아니면 2019년 말 정도의 수준까지 세계 경제가 올라가는 시점을 우리가 뭐 2021년 중후반으로 본다고 하면 그 전부터라도 어쩌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상승 사이클 이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글로벌 경제가 그러면 계속 좋아지느냐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경기가 그나마 이 정도 유지되는 것이 그동안 풀렸던 유동성에 의해서 받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결국 이러한 유동성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그 시점에 대해서 다시 이제 긴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완화적 정책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가 긴축으로 들어가면서 경기를 좀 억누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이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이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세계 경제의 중장기적 전망에는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컨선은 우려는 지금은 경기 침체 때문에 상당히 낮지만 지금까지 공급된 글로벌 유동성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이 침체에서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단계 그리고 이런 단계에서 금융시장으로 들어갔던 자금이 유동성이 실물 부분으로 넘어오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전까지 봤던 인플레이션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뭐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라든지 아니면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자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민주주의하고 뭐 그다음에 시장 뭐 이런 거 다루다가 갑자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접하니까 저는 그리고 앞에 발표한 분들이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 그런 것들을 코멘트할 능력은 없고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을 공부했는데요. 방금 송홍근 박사님 소개하신 미제스라든가 하이에크 뭐 이런 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통화 증발을 의미했는데 원래 그게 의미가 바뀌어서 이제 그 결과인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게 되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과정에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 이런 의미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로 이제 얘기됐던 게 이렇게 뭐 통화를 증발하고 지금 하는데도 일반 소비자 물가는 별로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으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오스트리아파 같은 경우에 미제스 같은 경우 uneven inflation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재화 간에도 올라가는 게 다르고 똑같이 마치 헬리콥터 머니가 모든 사람의 지갑에 똑같이 2배의 화폐량을 넣어주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호수에 어떤 지점에서 뭐 몇 개 지점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잉크를 풀었을 때 퍼져나가듯이 그런 걸 상상해 보시면 오스트리안이 생각하는 화폐 공급의 이제 파급 효과 같은 걸 그런 식으로 상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화 간에도 다르고 그다음에 사람 간에도 아까 월스트리트하고 메인스트리트 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통화를 증발해서 가장 먼저 인플레적인 효과가 올라오기 전에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오르기 전,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재화 가격이 오르기 전에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실은 말하자면 마치 주식이 있는데 주식 숫자가 갑자기 더 늘어나가지고 각각 주식의 가치, 화폐가 확 늘어나서 각각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지만 그걸 먼저 쓰는 사람들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전의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뒤에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걸 먼저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상대적으로 그 일종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고 봤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 기업가 정신 이론으로도 유명했던 깡띠용 같은 사람입니다. 깡띠용 같은 사람이고 그때 아마 프랑스에서 미시시피 버블이 있었을 때 자기 그 과정을 미리 내다보고 큰 돈을 벌어서 갔지만 나중에 뭐 불행한 영국으로 건너갔냐 그때 불행한 일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기초 위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통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은 그 늘어난 것이 구매를 하든 아니면
무엇인가를 구매를 할 거니 그 퍼져나가고 이렇게 가격도 그에 따라 어떤 재화들 먼저 구매하려고 드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거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말하자면 지금의 이런 문제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산 시장에 먼저 그걸 이게 올라갈 효과를 내다보고 거기에 쏠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아까 설명하셨듯이 지금 이제 수요가 코로나 사태로 수요가 확 줄다 보니까 공장 돌아가는 것도 저지고 석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일반적 소비자 물가도 아직 낮은 거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특별히 경제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송 박사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거 경기 침체기라는 것의 의미는 사람들한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언제든지 자기가 흑자도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지불해야 할 게 있고 받아야 할 게 있는데 받아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지불을 못하게 되니까 그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사람이 누굴지 모르는 이런 환경에서는 현금에 말하자면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현금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물가에 주는 압박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낮지 않았나. 그러나 이거는 언제든지 그런 불확실성이 거치는 순간 커질 수 있다. 언제든지 이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결국 원래 지금은 이제 금리가 조작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는데 경기 상황에 따라 실제로 시장의 이자율이라는 것은 실은 이게 미래와 현재를 연결하는 그 일종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지금 이제 미래에 쓸 수 있는 저축을 더 늘려서 미래에 쓸 수 있는 자원을 더 만들어라. 왜냐하면 투자를 하려는 게 높고 그런 의미가 있고 낮다는 것은 사람들이 현재를 중시하는 게 낮아져서 많은 걸 자꾸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투자할 여유가 있다. 이걸 시그널을 해주는 건데 그 기능이 지금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통화를 정책을 통해서 이 말하자면 당장의 경기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자꾸 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0%대 이자율 내지는 요즘 비전통적 방법 사실은 비전통적인 이징이라는 것도 그런 걸 안 쓸 수 있는 상황이 바람직한 거죠. 왜냐하면 아니 어제 다급했으면 예를 들면 연준이 거기 회사채나 여러 가지 주식 막 사주고 근데 그거는 어느 걸 사주느냐에 따라 어떤 기업의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인데 그리고 그걸 또 공정한지 아닌지 말썽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일상화되면 마켓 디시플린이라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쓰지 말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마구 쓰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죠. 착시를 하면서도 알고 있죠. 뭐냐면 이게 금융위기도 국제 금융위기도 겪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떤 것들이 사업성이 좀 좋아서 주가가 오른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워낙 낮은 금리가 실제를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먼저 거기서 먼저 들어가서 더 오른 이후에 팔면 나름대로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이미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게임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게임이다.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현금 수요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일반적인 유가라는 건 다른 것들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그러면서 아마도 일부 몇 기업들은 그러니까 일종의
이 통화를 뿌림으로써 실제 아주 나쁜 상황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었지만 이게 이제 그런 게 거치면은 전반적인 통화 정책의 문제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걷어들이면서 이자율도 좀 정상화 쪽으로 갈 텐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때는 상당히 그 가려졌던 진실들이 그러니까 통화를 이렇게 뿌려서 가려졌던 실제 말하자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그렇게 됐을 때를 가 기점이 돼서 또 한 번 좀 나름대로 좀 일종의 뭐 제가 영어 표현을 써서 못합니다만은 다른 적당한 표현 아니 혼란이랄까 우리말 그냥 혼론이랄까 뭐 한바탕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빨리 투자해서 그렇게 오기 전에 또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이자라는 게 그 아주 낮다는 거는 그 실제로는 그 미래를 위해 쓸 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더 말하자면 일종의 착시죠. 뭐 때로는 사람이 뭐 당장 어려움 드러나는 것보다 좀 착시를 줘서 안정감을 때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오래 갈 수 있는 정책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것들을 결국은 정상화한다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없으면서 이제 원래 기능을 이자율이 원래 기능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상화돼야 되고 그런 과정을 아주 얼마나 그러니까 뭐랄까 소프트 랜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종의 소프트 랜딩을 잘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정책 과제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이제 이게 전 세계적인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치 뭐 각국들이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그 전시의 해상봉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실제로는 벌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극복될 거라고 봅니다. 극복되면서 이것도 이제 그때 전체적으로 아까 세계적인 공조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만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해갖고다 우리가 무슨 그 연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 이제 소프트 랜딩 하도록 하는 그런 걸 잘해야 우리가 없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참 흥미로운 거는 사람들이 예전과 달리 옛날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투자 결정도 뭐 하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 옛날 뭡니까 저기 대공황 이야기가 나 대공황 때 그 전시 때 하듯이 구제금융 리컨스트럭션 그런 재건을 위한 기구를 만들듯이 그런 걸 만들어 갖고 구제금융 했던 히스토리를 그 월가 쪽 사람들이 딱 한번 딱 보자 말자 국제금융 위기 때 큰 것들이 위험해지는 순간 틀림없이 국가가 개입할 걸 미리 예감하고 그걸 갖다가 또 일종의 스페큘레이션이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번 경우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이게 뭐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말하자면 이걸 상당히 이 적당한 순간에 이게 거둬들이는 그런 걸 거치지 않으면 굉장히 그 스페큘레이션 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는 아주 전망이랄까 좀 흥미로운 건 사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전망을 좀 해주는 게 흥미는 주는데 그런 전망을 하기에는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본 바가 없어서 그런 전망은 제가 코멘트를 하지도 뭐 전망을 하지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